예,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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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저희가 방금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자, 이 인도네시아 강진 쓰나미 이게 정말 뭐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확인된 사망자만 한 4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근데 현지가 워낙에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일일이 누가 다쳤고 누가 사망했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태 수습이 되면서 안타깝게도 사망자 숫자는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해변가에서 수백여 명이 축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도 대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쓰나미에 지금 피해가 커졌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라도 혹시 뭐 해변가 이런 데 가실 분들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잖아요. 도심에서는 되게 무섭죠. 막 떨어지고 뭐 무너지고 이러니까. 해변가에서는 그다지 안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냥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지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쓰나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땅이 흔들리면 별일 없네 이럴 게 아니라 반드시 해변가를 이탈해서 높은 곳으로 피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한국인 한 분이 지금 연락 두절 상태라면서요. 네, 지금 그 인도네시아 패러글라이딩 협회 관계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함께 이 집 섬에 방문해 있는 상황인데, 제일 지금 주요 피해 지역인 이제 술라웨시 팔레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다가 이게 그저께 오후 한 4시경까지는 통화됐었는데 그 후에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기 통신도 거의 다 마비가 된 상황이라 지금 생사 여부나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자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뭐 국가재난 방지청이나 영사 콜센터 등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분의 이제 생사 확인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더 임파서블이라고 영화가 이제 동남아 쓰나미 2006년이었나 7년이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었잖아요. 그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도 쓰나미 경보 같은 게 좀 부재를 해서 희생자가 키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거의 뭐 초유의 사태 같은 느낌으로 그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관련 시스템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자연의 이 재해라는 게 인간의 예측이나 인간의 준비를 언제나 뛰어넘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요번은 그때보다는 피해 정도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추정은 되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2군데 지역에서 쓰나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한 지역이 그 지역에서 일부 한 그 곳에서 온 그 쓰나미 높이가 5m가 넘는 곳도 있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번 사건도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 수가 결과적으로 많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이게 지금 이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인도네시아라든가 그 태평양 주위에 이쪽에서 과거보다 지진이라든가 지각 활동이 좀 더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본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났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변가 거기 휴양지 많잖아요. 휴양지 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변가에서 내가 있었는데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를 이탈해서 높은 곳으로 피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라고만 하더라. 지금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여경들이 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이 문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이제 한 인터넷 카페죠. 경찰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을 지망하는 분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인데 거기에 이제 한 장의 사진과 그 내용들이 올라왔는데요. 부산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저 사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뒤집혔잖아요. 그렇네요. 옆에 여경 4명은 가만히 있고 지금 한 남성이 이제 지금 구조를 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 올라온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현장에 여경 4명이 출동을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 중이던 아저씨 혼자 구출 중이다. 일반 시민을 그렇죠. 그러면서 거죠? 저 여경 4명이 어떻게 이러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여혐 비슷하게 여경은 치안 조무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올라오면서 지금 저 당시에
여경 4명이 아무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여경을 약간 혐오하는 내용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경찰 측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어쨌든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이제 소문이 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 경찰들이 뭐 어떻게 하면서 구경만 했다.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 그 자신이 알아서 구했다. 처음에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인데 지금 경찰 측에서 해명을 한 것은 저 여성 경찰들이 주변에서 아마 교통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사고를 인지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저 차량이 이제 그 충돌 사고가 난 건데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먼저 이 넘어진 차량 위로 올라가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경찰들은 뒤늦게 현장에 도착을 한 것이고 위에 올라가려고 해도 한 사람이 올라갈 자리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른 지나가던 시민이 또 오셔가지고 차량 문을 붙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성 2명이 그래서 여성 경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 경찰들이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서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역할들을 했다. 그래서 한 명은 예를 들어서 뭐 구조 신호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또 저기 차량 안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다른 차들은 지나가니까 그 차량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거나 아니면 112 그 구조차가 왔을 때 이 구조된 분을 인계하는 역할을 했다거나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했지 구경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경찰 측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 구한 사람이 뭐 119 구조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하고 있었잖아요. 뭐 구조 상황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그게 그래도 이제 공권력이라는 이제 경찰이 왔으면 시민들이 어쨌든 구조 활동 자체도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말리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 지적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경찰이 딱 해명을 하자마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걸 반박하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경 4명은 지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다가 현장에서 인지하고 바로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지 왜 시민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여경 넷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걸 왜 지금 시민들에게 소위 선점당했느냐. 그 자체도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 재반박글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논란이 되면서 혹시라도 이 여형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또 생기지 않을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뭐 물론 이 여자 경찰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남자들에 비해서 조금 열세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거를 만회하고도 남는 이 여경만의 뭐라 그럴까요? 경쟁력. 장점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 문화가 과거에 남성 중심으로 흘러갔던 이유가 옛날에는 힘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 체구도 더 크고 근육량도 더 많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힘을 더 많이 쓰니까 남성들이 사회에서 요직을 많이 차지했었는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힘의 중요성은 많이 약화되고 두뇌 활동이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일 처리를 더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경찰 업무 중에서는 아무래도 현장 대처를 하려면은 힘이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찰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를 안심시켜 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요즘에 여성 관련 범죄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을 상대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여성 경찰이 남성 경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또 요즘에 청소년 관련 문제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또 남성들이 윽박지르는 것보다 더 상황 처리를 잘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 그리고 또 이제 관리직으로 올라가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관리를 더 못한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성 경찰의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그 정부가 하반기에 순경 공채를 하면서 여성들의 비율을 25%로 맞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찰을 지망하는 분들 사이에서 그 남성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 쿼터를 늘리면서 남성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런 좀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대 5다 이러면은 좀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5%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여성의 어떤 특징에 맞춰서 충분히 업무 할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25% 갖고 너무 논란을 벌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걸 굳이 뭐 25% 뭐
50%뭐 이렇게 정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능력이 있으면은 5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10%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뭐 25%다 이렇게 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찰의 업무, 주요 업무를 생각해 보시면 남자가 더 많이 유리하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경의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남녀 성 불평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여성 경찰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건 자살 기도하는 청소년들 문제나 아니면 여성 피해자, 또 여성이 가해자인 범죄 그런 경우에 조사하고 위안을 해주는 이런 역할들은 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쿼터를 정하지 않으면 성비율 차이가 너무 크게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자 여자는 경찰 업무에서 완전하게 평등하게 5대5로 하자. 이러면 아마 문제가 좀 많이 있겠지만 25% 정도의 비율이라면 그건 좀 적정한 선이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팽팽한 법적 공방 중 바로 영화 암소살인 얘기인데요. 지금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상영이냐 상영이 안 되느냐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다투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이 영화는 과거에 있었던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창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유가족 측에서는 아니다. 과거 사건의 시간, 뭐 장소, 범행 수법, 피해 양상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창작이냐. 우리는 그 사건을 잊고 살고 싶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그 사건이 자꾸 상기가 되고 우리의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고 우리도 잊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려면 사전에 유가족하고 협의를 하고 좀 뭐 허락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영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제작사 측에서는 원래 그러니까는 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서 영화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사 말대로 정말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요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실화에 관련된 이제 관련자들이 꽤 많을 텐데 그 부분을 다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그건 아닌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가족들 중에서. 그 당시에 경찰의 노고를 취한다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잊혀진 범죄를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여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가족들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때 그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그렇게 받고 살아왔는데 이걸 영화로 다시 스크린으로 이제 영화로 직접 보게 되면 그게 확 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다 협의를 하는데 이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근데 제작사 입장은 이거예요. 아 이게 물론 우리가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죄송하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는 굉장히 흔한 소재인데 이걸 왜 그때 그 사건으로 그냥 단정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지 그럼 이런 묻지마 범죄 하나하나 영화할 때마다 이걸 다 일일이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법정에서 지금 재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저는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완벽하게 실화를 100% 똑같이 만든 영화가 아니라면 이게 또 이게 상영금지 가처분이거든요. 상영이 금지돼서 얻게 되는 엄청나게 큰 손실, 그리고 상영을 해서 만약에 받게 될 이 유가족들의 그런 정신적 충격, 이거를 보통 고려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영화사 손을 들어준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도 한번 있었고요. 일단은 이게 개봉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결정이 나야 지금 스크린에 걸든 말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처분이라는 거는 통상 빨리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에 좀 더 속도를 내서 10월 초경, 10월 1일경에는 이제 결론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 법원에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인데요. 자, 슈레더 전 독일 총리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자서전을 선물하기로 했는데, 자, 이 슈레더 총리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요? 네,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26살 연하의
한국 여성하고 예. 그 지난 작년 9월에 처음에 이제 연문설이 나오다가 그랬죠. 예. 올 1월에 그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인정을 했죠. 예. 예.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었는데 예. 정말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예. 지금 올 내달 5일에 예.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총리실의 주관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총리실 예. 주관으로.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연회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예. 한국에 있는 유명한 호텔에서 다시 한번 연회를 올리겠다. 이렇게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까지 상당히 네. 또 뭐 논란 말들 많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슈레더 전 총리의 전부인과 헤어지기 전에 김소연 씨를 만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전부인이 문제를 제기를 한 번을 했었고, 예. 그리고 김소연 씨도 지금 전 남편이 지금 슈레더 총리에게 또 지금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아직 그 소송은 지금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간에서 뭐 전부 다 이렇게 축복만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이게 떳떳이 못한 사랑 아니냐라고 해서 일각의 비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떳떳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도 참 많은데요. 이에 대한 슈레더 전 총리의 생각은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And therefore, as a stranger, give it welcome. Es gibt kein bestimmtes Datum und wenn es eins gäbe, dann würden wir es für uns behalten. Ich mir nicht vorstellen können, vor etlichen Jahren eine Entscheidung zu treffen, zur Hälfte des Jahres in Korea zu leben. Um das abschließend zu sagen, dass Frau Kim mit dem Scheitern meiner Ehe nichts zu tun hat, jedenfalls nicht die Ursache für dieses Scheitern ist. Ich hoffe, ich habe Ihnen das deutlich machen können. 예, 이 슈레더 총리의 말을 들어봤는데 이 말 중에 이제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야 되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예. 그럼 한국에서 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말만 들어보면 진짜 일정 부분, 그러니까 100%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하고 독일을 좀 번갈아 왕래하면서 상당 부분 한국에도 기거처를 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니까 과거 고등학교 때 그 대학 입시 수능 공부하던 것보다 지금 한국어 공부하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얘기도 했고 지금 그 이 김소연 씨하고 싸움을 하고 났을 때는 내가 한국말로 자기야 막 이러면서 애교를 뭐 이렇게 부려서 화해를 한다 이런 말도 할 정도니까 상당히 슈레더 전 총리가 사실 독일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깨진 거냐 이 결혼 때문에 깨진 거냐 이런 것들이 호사가들의 어떤 뭐 관심사가 되긴 했지만 일단 결혼식이 되고 나서 슈레더 총리가 본격적으로 한국하고 독일을 왕래하면서 한국의 최상류 이 오피니언 리더들 또 독일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또 한국과 독일 사이의 어떤 다리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이 슈레더 전 총리와 김소연 씨 각각의 이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전 남편입니다. 슈레더 전 총리를 상대로 또 소송을 걸었죠.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이제 불륜이 되면 그 불륜의 상대방에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받는다. 그런 얘기는 제가 뉴스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소연 씨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슈레더 총리가 딱 나타나서 김소연 씨와 불륜이 이제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불륜 관계 빠지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이 파탄돼서 이혼을 했으니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슈레더 총리도 해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얼마를 소송을? 1억 원 지금. 1억 원. 근데 이건 뭐 1억 원을 다 받겠다는 의미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자료가 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건 그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말 김소연 씨하고 슈레더 총리가 만난 것 때문에 된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이미 파경에 이른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입증이 된다면 일정 부분 슈레더 총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원래 이제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불륜의 상대방에도 위자료 청구를 같이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혼인 관계 중에 명확하게 저 둘이 연인 관계가 됐다라거나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죠. 입증만 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슈레더 총리가 한국에서 돈을 일정 부분 이 남편에게 배상해야 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까지도 물어낼 수 있는 1억까지는 힘들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이와 거의 유사한 사례. 이게 만약에 혼인 중에 불륜 관계에 빠져서 이혼을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면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어찌 됐든 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건 뭐 맞는 얘기니까요. 예. 결혼식 장소에 대해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떤 장소길래 좀 그렇습니까? 베를린에서 예. 한다는 거죠. 브란덴부르크 인근에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예. 뭐 독일 총리실이 주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호텔이 굉장히 또 괜찮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격에 맞춰서 예. 했겠죠. 지금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예. 그 장소인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그 총리실 주관으로 전 총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장소도 장소지만 예. 누가 올 것이냐. 근데 그 행사의 격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큰 규모로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방금 예. 말씀드렸다시피 총리실 주관이고 그러면 그 독일의 그 중요한 어떤 사회 주요 인사들, 오피니언 네. 리더, 정재계 이런 인사들이 총 집결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는 거고 예. 요즘에 많이 우리나라 분들이 옛날보다 국제 결혼이라든가 국제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넓어져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밖에서 세계 유수의 인사들이랑 같이 막 어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여성이 또 독일에서 최고 정재계 상류 인사들하고 그러니까요. 또 예. 친교를 하게 되면 네. 그것도 한국에서는 뭐 여성 월간지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뭐 영상으로 보면 이 두 분이 정말 서로에게 깊이 빠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정말 저희들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또 저렇게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서로 또 싸우기도 그렇죠. 하고 다툼도 많은데요. 이 두 커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이 나면요. 그 슈레더 총리가 한국말로 자기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말도 열심히 좀 배워보려고 한대요. 앞으로 여생의 절반을 한국에서 뭐 예. 그거를 할 거면 한국말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정말 대학 갈 때 시험 본 것보다 한국말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예. 둘이 투닥투닥 다투기라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독일어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를 풀어준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참 좋으신 것 같네요. 두 분. 게르하르트라고도 또 부른다는데 그건 또 뭡니까? 아 그거는 이제 둘만 있을 때는 뭐 게르타우트 뭐 소연이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서로 이름 부르는. 네, 그러니까요. 서로의 그냥 이제 애칭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이름을 원래 이제 저 정도 연세가 돼서 결혼하시면 이렇게 존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그렇게 네.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